먼 옛날 원나라에 장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산신령이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만간 큰 화가 있을 테니 어서 여기를 떠나거라. 장원이 자세히 물을 새도 없이 산신령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꿈이었다. 잠에서 깬 장원은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더니 문득 아이 하나가 나타났다. 붉은 옷을 입은 아이는 장원의 아내에게 간절히 말하는 것이었다. 부인, 제 목숨이 위태로우니 제발 구해주세요. 장원의 아내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어디서 나타난 거지? 넌 대체 누구고 또 어떻게 내가 네 목숨을 구한단 말이냐?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또다시 애원했다. 저는 동해 용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남해 용왕의 딸 용녀와 함께 있다가 요괴를 만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힘껏 싸웠지만 결국 용녀는 죽고 말았죠. 저도 어린 나이라 힘에 부쳐 인간 세상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이젠 달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 부인, 잠깐만 입을 벌려주시겠어요? 부인의 입속으로 몸을 피하려고요. 부디 그렇게 해주시면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장원의 아내는 할 수 없이 입을 벌렸다. 아이가 몸을 흔들었다. 그러자 사람의 형체는 사라지고 아이는 붉은 기운으로 변하더니 부인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장원의 아내는 입을 다물고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이 흔들리면서 폭풍이 몰아치고 괴이한 소리가 사방을 울렸다. 장원과 아내는 아이를 쫓아온 요괴를 피해 황급히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차츰 바람이 잦아들고 주위는 고요해졌다. 괴이한 소리도 들리지 않아 두 사람은 조심스레 바위 틈에서 걸어 나왔다. 꿈에 나타난 산신령의 말대로 그들은 그곳을 떠났다. 걷다 보니 어느새 태안이란 곳에 이르렀다. 산세는 험하나 부유한 곳이었다. 인심도 후한 마을 사람들은 장원 부부에게 집 지을 땅도 빌려주고 농사도 짓게 해주었다. 정직하고 성실한 장원 부부는 열심히 일했고 살림은 차츰 부유해졌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라면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자식 없는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장원은 꿈을 꾸었다. 구름 속에서 푸른 용이 내려오더니 껍질을 벗고 사람으로 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동해 용왕이요.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옥황상제께 올라가 부탁을 드렸소. 두 분께 내 아들을 자식으로 내려주십사 하고. 동해 용왕의 말대로 그달부터 태기가 있었다. 10달이 지나고 장원의 아내는 산의 아이를 낳았다. 비록 갓난 아기였지만 과연 용왕의 아들과 모습이 똑같았다. 부부는 아이 이름을 해룡이라고 짓고 정성으로 키웠다. 해룡은 날이 갈수록 착하고 건강하게 자랐다. 이 무렵 나라의 도적대가 나타나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목숨을 해치고 있었다. 장원 가족도 도적대를 피해 길을 떠나야만 했다.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에 섞여 장원 부부는 번갈아 해룡을 업어가며 급히 길을 떠났다. 그러나 아이까지 있어 발길은 더디기만 했다. 결국 장원의 아내가 울며 말했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죽어요. 나는 해룡이와 뒤따라 갈 테니 당신 먼저 떠나세요. 그러나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혼자 갈 순 없었다. 장원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도적대가 쫓아오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오고 어서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판국이었다. 결국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해룡을 거기 두고 가기로 했다. 장원의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얘야, 잠깐 다녀올 테니 이 과일을 먹으며 여기 앉아 있거라. 해룡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아빠를 따라가겠다고 보챘다. 그러나 아이를 데려가기엔 상황이 너무 급했다. 아무리 도적들이라도 어린 아이를 해치진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부부는 해룡을 놓아둔 채 급히 몸을 피했다. 한 걸음 옮기고 뒤돌아보고 또 한 걸음 옮기고 뒤돌아보며 얼마나 달렸을까. 해룡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여보, 해룡이가 없어졌어요. 장원의 아내는 제 가슴을 치며 소리 높여 울었다. 우리 해룡이를 어떻게 찾을까? 훗날 만난다 해도 우리가 알아볼 수나 있을까? 장원이 우는 아내를 위로했다.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요. 그 아이는 등에 붉은 사막이 7개가 있지 않소. 그걸 보고 찾을 수 있을 거요. 장원은 눈물을 그치지 못하는 아내를 이끌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이 무렵 얼굴이 곱지 못해 남편에게 구박받던 막시라는 여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자기 몸이 하늘로 붕 뜨더니 매우 아름다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바위 위에 흰옷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 위엄이 어찌나 당당한지 막시는 감히 말을 붙이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기만 했다. 그러자 노인이 먼저 이야기했다. 그대의 착한 마음씨와 효성을 옥황상제께서 아시고 표창하라 하셨소. 그래서 자식을 점지하려고 하오. 막시는 집안을 돌보지 않는 남편 대신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부였다. 얼굴은 곱지 못해도 마음씨는 누구보다 고운 막시.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말았다. 막시는 고아가 된 듯 외롭고 슬펐다. 남편은 집을 멀리 떠나 다른 여인과 살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슬아엔 자식 하나 없어 가족이라고는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다. 그런데 이젠 혼자가 된 것이었다. 막시는 몹시 슬퍼하며 시어머니의 3년상을 정성으로 치렀다. 노인이 다시 말했다. 마침 남해 용왕의 딸 용녀가 요괴와 싸우다 죽어 다시 태어날 곳을 구하던 참이었소. 그대에게 용녀를 딸로 줄 테니 잘 키우도록 하오. 단 16년 후에야 용녀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지금 자세히 보았다가 훗날 용녀인 줄 알아보기 바라오. 노인의 말이 끝나자 공중에서 손녀 하나가 내려왔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소녀가 바로 용녀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녀가 자신의 딸이 된다니 막시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이때였다. 붉은 옷을 입은 신선 하나가 나타나서는 용녀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었다. 오색면주였다. 이 오색면주를 펼치면 네 마음대로 차고 더운 기운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용녀가 오색면주를 받아들자 다음으로 푸른 옷을 입은 신선이 나타나더니 푸른 부채를 주었다. 이 부채를 붙이면 하루에 천리도 갈 수 있다. 이번에는 흰 옷을 입은 신선이 나타났다. 그가 준 것은 붉은 부채였다. 이 부채를 붙이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안개를 피어오르게 할 수 있다. 검은 옷을 입은 신선도 나타났다. 나는 줄 것이 없으니 힘을 주겠다. 신선들은 용녀에게 귀한 선물을 준 후 어디론가 사라졌고 용녀와 노인도 바람처럼 모습을 감췄다. 주위는 안개가 가득하고 들리는 것은 물소리뿐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막 씨는 참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막 씨는 또 꿈을 꾸었다. 꿈에 나타난 이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도 모를 남편이었다. 막 씨가 놀라 물었다. 나를 버리고 간 지가 얼마인데 이제야 왔어요? 그동안 통 소식이 없고 도적대에게 죽음을 당했단 소문까지 있었는데 이 깊은 밤엔 어인 일인가요? 내가 잘못했소. 당신의 고운 마음은 보지 않고 얼굴만 보고 그렇게 구박을 했구려. 내 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오. 여보, 내가 죽었단 소문은 맞소. 난 이미 죽은 몸이오. 하지만 죄가 많아 귀신도 못 되고 바람이 되어 이렇게 떠돌고 있어. 하지만 당신을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는 할 수가 있어. 그 꿈 이후 남편은 몇 번을 더 찾아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돌아가곤 했다. 생시처럼 생생한 꿈이었다. 남편이 얼마나 더 다녀간 후였을까. 막 씨에게 태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10달 후 해산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 씨의 몸에서 나온 것은 아기가 아니라 금빛도 찬란한 방울이었다. 깜짝 놀란 막 씨는 손으로 금방울을 눌러보았다. 던져도 보았다. 돌에도 깨지지 않을 만큼 금방울은 단단했다. 막 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금방울을 멀리 내다버렸다. 하지만 금방울은 막 씨를 따라 대굴대굴 굴러오는 것이었다. 깊은 물에도 던져보았으나 금방울은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둥둥 떠다니다가 다시 막 씨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막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금방울을 아궁이에 넣었다. 내 팔자가 기구해서 이런 괴물을 낳았구나. 막 씨는 금방울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떼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금방울도 어쩔 수 없는가 보았다. 대굴대굴 굴러나오지 않았다. 불에 탄 게 틀림없었다. 그러나 다스지나 막 씨가 아궁이를 헤쳐보았을 때 금방울은 불에 타기는커녕 금빛이 더욱 찬란했고 좋은 향기까지 났다. 막 씨의 머릿속에 꿈에서 본 노인의 말이 떠오른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 노인은 딸을 점지해 주겠으나 16년간은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었다. 꿈에서나마 남편이 다녀간 일도 막 씨가 아기를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막 씨는 금방울을 자식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유난히 추운 어느 날이었다.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막 씨를 금방울이 대굴대굴 굴러나와 반가이 맞았다. 아이고, 귀여운 내 딸. 막 씨는 추위에 곱은 손을 펴 금방울을 품에 안았다. 그러자 온몸이 금세 따뜻해졌다. 방에 불을 떼지 않아도 금방울만 있으면 추운 줄 몰랐다. 반대로 여름이면 아무리 더운 날에도 금방울만 품으면 서늘한 기운이 돌아 더위를 잊고 살았다. 금방울은 점점 예쁘게 자라났다. 금빛은 날이 갈수록 찬란해졌고 몸도 하루가 다르게 매끄러워졌다. 막 씨의 말도 잘 알아들어 부르면 언제든지 굴러왔고 심부름도 곧잘 했다. 금방울은 재주가 많고 씩씩해서 아무리 높은 산도 평지를 가듯 순식간에 올랐고 마른데 진데 가리지 않고 굴러다니며 신나게 놀았지만 몸에는 흙 한 점 묻지 않았다. 이렇듯 신기한 금방울이 있단 소문은 금세 퍼져 막 씨의 집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경 온 사람들이 집으려 들면 금방울은 땅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고 손을 대면 불같이 뜨거워져서 누구든 깜짝 놀라 손을 떼곤 했다. 누구보다 금방울을 신기하게 여겨 탐을 낸 사람은 한 마을에 사는 무손이었는데 그는 부자면서도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고약했다. 오랫동안 기회를 엿보던 무소는 마침내 막씨가 자는 틈을 타 금방울을 훔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 난데없는 불이 나 무손의 집을 태워버렸다. 자고 있던 무손은 미처 옷을 입지도 못한 채 방에서 뛰어나와 불길에 휩싸인 집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집이며 가구며 돈이며 무손의 재산은 모조리 재로 변하고 말았다. 물론 금방울이 벌인 일이었다. 집이 불타버린 중에도 무손과 그의 아내는 큰 보물이라고 생각해 잿더미를 헤집으며 금방울을 찾았다. 결국 무손은 금방울을 찾아내 아내에게 맡겼는데 그날 밤 아내는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을 설치는 것이었다. 무손이 금방울을 품에 안은 채 덜덜 떨고 있는 아내에게 물었다. 이 더위에 왜 그렇게 떠는 거요? 금방울이 너무 차가워요. 그럼 금방울을 떼어놓으면 되잖소. 아무리 떼려 해도 살에 박힌 듯 떨어지지 않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무손은 아내의 품으로 손을 뻗었다. 금방울을 떼어내려 했지만 손을 대니 불같이 뜨거운 게 아닌가. 얼른 손을 떼며 무손이 말했다. 불처럼 뜨거운데 차갑다니 무슨 소리요? 아니 불 같다뇨?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한데. 부부는 금방울이 뜨겁니 차갑니 하며 밤이 깊도록 다투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은 게 있었다. 하늘이 내린 보물을 훔친 죄로 이 지경을 당하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어요. 무손이 막아섰지만 아내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 길로 막씨를 찾아갔다. 그러고는 금방울을 잃은 슬픔에 울고 있던 막씨에게 남편의 잘못을 대신 빌며 금방울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무손은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현의 지연을 찾아가 요상한 금방울이 있다고 일러바쳤다. 지연은 포졸들에게 금방울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는데 얼마 후 막씨의 집에서 돌아온 나졸들이 고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어찌나 미끄러운지 잡지 못하고 왔사옵니다. 그렇다면 금방울의 주인을 잡아오도록 해라. 포졸들이 다시 달려가 막씨를 잡아들이자 금방울이 막씨를 따라 굴러오는 것이었다. 지연이 금방울을 보니 저 혼자 움직이고 사람 말도 알아듣는 것이 과연 요상한 물건이었다. 지연이 명령했다. 이 요상한 방울을 쇠몽둥이로 깨트려라. 포졸들이 쇠몽둥이로 금방울을 힘껏 내리쳤다. 그러나 금방울은 깨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 키보다 크게 자라는 것이었다. 지현은 놀랍고도 두려워 다시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사람을 베어도 칼날에 피 한 방울 묻지 않는 용한 검이다. 이 검으로 방울을 베거라.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검에서 번쩍하고 빛이 나는 순간 금방울이 반으로 쪼개졌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금방울은 반쪽으로 나뉜 게 아니라 온전한 2개로 늘어난 것이었다. 다시 칼날이 번뜩이며 금방울을 내리쳤다. 그렇게 몇 번을 내리쳤을까. 칼로 칠수록 금방울은 자꾸만 늘어나 뜰은 금세 금방울들로 가득 차버렸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놀랐지만 지연은 크게 노해서 당장 가마솥에 기름을 끓이라고 명령했다. 포졸들이 부산히 움직여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이윽고 기름이 펄펄 끓어 가마솥에 금방울을 집어넣자 금방울은 점점 작아지더니 대추씨만 해져 기름 위에 동동 떠다니다 가라앉았다. 모두들 기뻐하며 금방울을 꺼내려고 가마솥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펄펄 끓던 기름이 엉기더니 쇠처럼 단단해져 금방울을 꺼낼 수가 없었다. 지현은 더욱 화가 나 그 주인인 막씨를 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지연의 아내는 생각이 달랐다.
금방울은 아무래도 하늘이 내리신 보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 막시를 풀어주고 금방울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연이 대답했다. 제 아무리 신통한 요물이라고 해도 내가 저만한 것을 어쩌지 못할까 걱정이요. 아내는 다시 한번 막시를 풀어주라고 말했지만 지연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아, 뜨거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내도 놀라 깨었다. 왜 그래요? 방바닥이 뜨거워 살같이 벗겨질 것 같소. 그럼 자리를 바꿔 누워요. 아내와 자리를 바꿨지만 뜨거운 것은 마찬가지라 지연은 결국 방을 나가 밤을 새우고 말았다. 이튿날도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엔 뜨거워서가 아니라 너무 추워서였다. 물론 금방울이 불인 조화였다. 가마솥을 뚫고 나와 지연 방의 아궁이로 들어가 뜨거운 기운과 찬 기운을 번갈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지연은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해 결국은 몸져 눕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금방울을 해치려 한 죄로 벌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마솥으로 가보았다. 그러나 가마솥은 밑이 뚫려 지연은 포졸에게 옥에 가보고 오라 일렀다. 금방울이 옥문 밑을 뚫어 그리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옥 안으로 과일과 음식을 물고 들어가는 것까진 보았는데 오색구름이 가득해서 옥 안의 막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보고를 듣자마자 막시를 풀어주었다. 그날부터 방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있었다. 또한 지연은 막시의 효성과 고운 마음씨를 전해 듣고 크게 뉘우쳐 큰 집을 지어주었다. 매달 얼마간의 돈도 주어 막시가 편안히 생활하게 도왔다. 금방울의 일이 매듭지어지자 지연은 다시 슬픔에 잠겼다. 잃어버린 아들 생각에 몸은 편하더라도 마음은 늘 지옥이었다. 지연은 해룡의 아버지, 즉 장원이었다. 그는 도적대를 피해 달아난 후 열심히 일해 살림을 늘리고 벼슬에도 올라 지연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식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없을 거란 슬픔에 장원의 아내 역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장원 부부는 단 하루도 해룡을 잊은 적이 없었다. 장원의 아내는 날이 갈수록 병이 깊어져 급기야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이르렀다. 몸져 누운 채 아내가 장원의 손을 잡고 유언을 하였다. 하나뿐인 자식을 잃고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죠. 하지만 이제 갈 때가 되었나 봅니다. 눈 감기 전에 해룡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알 수 있다면 좋으련만. 당신은 꼭 해룡을 찾길 바래요.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다. 장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끝내 기절하고 말았다. 사람들이 놀라 장원을 깨워 일으켰을 때였다. 어디선가 찬란한 금빛이 비치더니 문득 금방울이 굴러들어와 시신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 풀잎이었다. 장원은 가운데 보은초라고 작게 씌어있는 풀잎을 아내 입에 넣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내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원은 팔과 다리를 정성껏 주물렀고 아내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다. 부인, 괜찮소? 한숨 푹 자고 났더니
몸이 가뿐해요. 그날 이후 병세는 점점 나아져 장원의 아내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장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막 씨와는 자연스레 친한 사이가 되었고 금방울도 친자식처럼 사랑해 금령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다. 금령은 낮이면 집에서 막 씨와 함께 지내다가 밤이 되면 장원 부부의 품속으로 들어왔다. 금령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단 듯이 장원 부부를 따랐고 그런 금령을 장원 부부는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듯 가족처럼 깊이 정이 든 어느 날이었다. 금령이 족자 하나를 가져왔다. 족자를 펴자 놀라운 그림이 나타났다. 사방에서 도적이 쫓아오는 가운데 부부가 달아나고 사내아이가 울며 부부를 바라보는 그림이었다. 또 다른 그림에는 도적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업고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장원 부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우리 이야기로군요. 그렇다면 도적 하나가 우리 해룡이를 업어간 것도 사실일까요? 그렇게 믿읍시다. 우리 해룡이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장원 부부는 자신들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족자를 가져온 금령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그러나 금령은 족자를 가져다 준 다음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막 씨는 물론 장원 부부 역시 몹시 슬퍼하며 밤낮으로 기다렸지만 금령은 끝내 모습을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해룡은 정말로 살아있었다. 부모와 헤어지던 날 도적들 눈에 띄어 죽음을 당할 뻔했지만 장삼이라는 도적이 나선 덕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려 드나? 장삼은 해룡을 보는 순간 훗날 크게 될 아이라 생각했고 자식이 없던 터라 문득 키우고 싶어졌던 것이다. 먹고 살기 어려워 도적질에 나섰지만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아니다. 지금 도적 무리에서 도망치자. 고향에 돌아가 이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보자. 장삼은 해룡을 업고 도적 무리와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을 내달아 장삼은 고향집에 다다를 수 있었다. 집으로 들어서자 아내 변씨가 달려나오며 장삼을 반겼다. 아이고 여보, 이게 얼마만이에요. 간밤에 당신이 큰 용을 타고 집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더니 이렇게 살아 다시 만나는구려. 변씨는 그제야 해룡을 보고 물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예요? 장삼이 해룡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자 변씨는 몹시 실망하는 눈치였다. 남의 자식을 키울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늦도록 자식이 없던 변씨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10달이 지나 아들 소룡을 낳자 변씨는 해룡을 더욱 귀찮아했다. 해룡은 변씨의 무관심 속에서도 무럭무럭 자라 9살이 되었고 소룡도 7살이 되었는데 소룡은 아무래도 해룡의 늠름한 모습이며 넓은 마음을 따라갈 수 없었다. 함께 글을 배워도 해룡은 한자를 알면 10자를 깨우쳤지만 소룡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장삼은 어진 사람이라 해룡을 친자식같이 사랑한 반면 변씨는 자기 자식보다 뛰어난 해룡을 늘 시기하고 미워했다. 해룡이 13살 되던 해였다. 그동안의 공부 덕에 해룡은 더욱 총명해졌고 겉모습 또한 태양이 빛을 잃을 만큼 눈부셨다. 마음은 바다 같아서 여느 아이답지 않게 너그러웠다. 변씨의 시기는 극에 달했다. 누가 봐도 소룡은 해룡의 반의 반만큼도 못 따라갈 아이였다. 변씨는 꼴보기 싫은 해룡을 내쫓으려 장삼에게 해룡을 모해하였다. 그러나 장삼은 아내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다.
오히려 해룡을 더욱 사랑하며 늘 곁에 두고 애지중지했고 해룡 역시 장삼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로 극진히 섬겼다. 해룡을 칭찬하지 않는 이웃이나 친척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장삼이 갑작스레 병을 얻자 해룡은 하늘이 무너질 듯 슬펐다. 새벽부터 산을 오르며 온갖 약초를 구해오고 잠도 자지 않았고 장삼을 간호했지만 깊은 병 앞에서는 해룡의 정성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장삼이 해룡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 명은 오늘까지인 것 같다. 너를 업고 도망쳐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난 너를 몹시 사랑했단다. 눈을 감아도 어찌 너를 잊겠니? 부탁이 있다. 한 가지는 어질지 못한 아내가 나 죽은 후에 분명 너를 해코지 할 테니 부디 조심하거라. 또 하나는 소룡을 거두어주기 바란다. 부족한 아이지만 동생처럼 잘 돌봐주거라. 장삼은 아내와 소룡에게도 유언을 남겼다. 소룡아, 해룡이를 진영처럼 따라라. 당신도 소룡이 대하듯 해룡이를 각별히 무해해주기 바라오. 이 아이는 훗날 크게 될 것이니 내 유언을 저버리지 마시오. 장삼은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애통해하는 해룡의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주던 장삼을 잃은 슬픔에 해룡은 날마다 눈물 짓고 한숨 쉬었다. 나날이 더해가는 변씨의 구박도 슬프긴 마찬가지였다. 변씨는 밭갈기, 논매기, 소먹이기, 나무베기 등 끊임없이 일을 시키며 잠시도 쉬지 못하게 했고 일하다 옷이 해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옷 한 벌,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해룡은 단 하루도 마음 놓고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다. 변씨는 소룡과 함께 따뜻한 잠자리에 들면서 해룡에게는 날이 밝을 때까지 방아지를 하라고 시켰다. 변변한 옷도 없이 추운 방앗간에서 방아를 찢고 있으려니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다. 잠깐 몸을 녹이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두툼한 이불도 없는 방은 한데나 마찬가지였다. 해룡은 추위와 배고픔보다 서러움에 목이 메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몸을 옹송그리고 눈물을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방안이 대낮처럼 환해지더니 한여름처럼 더워지면서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해룡은 놀란 나머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았다. 마당에는 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방앗간에는 방아지를 끝내지 못한 곡식이 찧어져 그릇에 담겨 있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을 때 해룡은 전에 보지 못한 것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금빛이 찬란하고 크기는 북만한 방울이었다. 호기심이 인 해룡이 금방울을 만져보려 했지만 금방울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해룡을 잘도 피해 다녔다. 그렇게 해룡과 금방울이 숨바꼭질을 하는 사이 방안은 금빛으로 환해졌고 금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향기로 가득했다. 어느덧 날이 밝았다. 지난밤 추위로 잠을 깨어 밤새도록 덜덜 떨었던 변씨는 곱은 손을 호호 불며 밖으로 나갔다. 마당엔 눈이 쌓여 무릎까지 푹푹 빠졌고 휘몰아치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다. 해룡이는 분명 얼어 죽었을 거야. 변씨는 죽음을 확인하려는 듯 해룡을 불렀다. 예상대로 대답이 없자 해룡의 방으로 가 문을 열었다. 해룡은 추위에 떤 흔적 없이 곤하게 잠들어 있었다. 게다가 불도 안 뗀 방이 훈훈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해룡을 깨워 마당에 눈을 치우라고 시키니 바람이 불어와 그 많던 눈을 깨끗이 쓸어버리는 게 아닌가. 해룡이 요술을 부리는 게 틀림없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 같아 변씨는 해룡을 쫓아내기로 결심했다.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사정이 말이 아니다. 구호동이라는 첩첩산중에 전장이 있긴 하지만 호환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폐장이 된 지 오래다. 네가 거기 가서 땅을 일구면 우리 집 살림도 펴고 너도 장가들일 수 있을 텐데. 착한 해룡은 변씨의 말을 따라 집을 떠나기로 했다. 짐을 꾸려 집을 나설 때 변씨가 짐짓 말리는 채 했지만 해룡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땅이 있는데 놀리는 것도 도리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농사 지어서 곡식을 보내드릴게요. 길을 떠난 지 며칠 후 해룡은 구호동에 닿았다. 사방이 절벽이고 그 사이로 좁게 난 길을 따라 밭을 찾아갔는데 주위는 무성한 숲을 뿐 밭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찍힌 호랑이 발자국뿐 사람의 자취 하나 없었다. 그러나 해룡은 두려워하지 않고 밭을 찾아 계속 나아갔다. 어느덧 서산으로 해가 저물어 해룡이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지친 몸을 쉴 때였다. 문득 바람이 일더니 흙먼지가 날리면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쩍 벌린 채 해룡을 노려보고 있었다. 해룡이 놀라 반대편으로 달아나려 했으나 호랑이는 그쪽에도 있었다. 두 마리 호랑이 사이에서 해룡은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이윽고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호랑이 두 마리가 양쪽에서 달려들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디선가 금방울이 굴러오더니 호랑이 두 마리를 차례로 받아 거꾸로 뜨리는 게 아닌가. 그 작은 방울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호랑이 두 마리를 어찌나 가볍게 해치우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해룡은 쓰러진 호랑이 두 마리의 숨을 모두 끊어놓았다. 금방울아, 정말 고마워. 지난번에는 추위에서 나를 구해주더니 이번엔 호랑이에게서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해룡은 몇 번이나 인사한 다음 호랑이를 끌고 산에서 내려왔다. 금방울도 해룡을 따라 대굴대굴 굴러왔다. 죽었을 거라 믿었던 해룡이 죽은 호랑이까지 끌고 집으로 돌아오자 변씨는 일그러지는 얼굴에 억지 웃음을 띠며 해룡을 맞았다. 아이고, 걱정했더니 무사히 다녀왔구나. 게다가 호랑이까지 잡아오다니 장하다. 피곤할 테니 어서 들어가 쉬거라. 해룡은 따뜻하게 맞아주는 변씨에게 고마워하며 제 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변씨는 소룡과 함께 호랑이를 끌고 강가로 가 지연 앞에 나섰다. 지연이 대견해하며 물었다. 저렇게 큰 호랑이를 어디서 잡았느냐? 호랑이 덫을 놓아 잡았습니다. 지연은 호랑이를 잡아온 변씨와 소룡에게 상으로 큰 돈을 내렸다. 두 모자는 기뻐하며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때 강도를 만나고 말았다. 강도들은 변씨와 소룡을 나무 끝에 높이 매달아 돈과 옷을 빼앗아 멀리 달아났다. 두 모자는 발버둥치며 나무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짓이었다. 이것은 변씨의 고약한 마음을 벌주기 위해 금방울이 벌인 일이었다. 이때 해룡은 달콤한 낮잠에서 깨어나 두 사람을 찾고 있었다. 집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변씨와 소룡은 물론 잡아온 호랑이조차 보이지 않아 이상히 여기고 있다가 우연히 길 가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강도들이 어떤 아낙과 아들을 고갯마루 나무에 매달아 놨다더라. 해룡은 그 길로 달려가 변씨와 해룡을 나무에서 끌어내려 주었다. 하지만
변 씨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해룡을 쫓아낼 궁리만 했다. 금방울이 곁에 있어 하루하루가 즐겁고 편안하던 어느 날이었다. 밖이 소란에 나가보았더니 포졸들이 들이닥쳐 소룡을 잡아가려 하고 있었다. 해룡이 나타나자 변 씨가 소리쳤다. 네가 사람을 쳐서 죽이고는 왜 아무 말이 없니? 죄 없는 동생이 잡혀가게 생겼잖니? 해룡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소룡이 잡혀가느니 자신이 잡혀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소룡을 잘 보살펴주라던 장삼의 유지도 떠올랐다.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길러준 장삼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면 누명을 쓰고 죽는다 해도 억울할 것이 없었다. 제가 범인입니다. 소룡은 아무 죄가 없으니 저를 잡아가세요. 해룡은 관가로 잡혀가 지연 앞에 끌려나갔다. 네가 사람을 죽였겠다. 네, 왜 그랬느냐? 저를 죽여주십시오. 왜 사람을 해쳤느냐고 묻지 않았느냐? 그러나 해룡은 자기가 모르는 일이므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지연이 엄하게 명령했다. 저놈이 자초지종을 말할 때까지 매우 쳐라! 해룡의 몸으로 곤장이 매섭게 날아들었다. 그런데 곤장을 칠 때마다 지연의 3살박이 아들이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것이었다.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곤장을 칠 때마다 울다가 끝내 기절을 하니 지연은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랐다. 결국 곤장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곤장이 멈추자마자 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까르르 웃으며 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지연은 이상히 여기면서도 일단 해룡의 목에 칼을 씌워 옥에 가둔 후에 포졸에게 옥 안을 살펴보고 오라 일렀다. 이윽고 포졸이 돌아와 아뢰었다. 옥 안이 금빛으로 찬란합니다. 게다가 어디서 났는지 비단 이불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죄수들은 가족이 음식을 가져와 옥에 넣어주지 않으면 굶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변 씨가 한 번도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해룡은 배고픈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하루는 지연 부부가 아들과 함께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문득 깨어보니 아이가 없었다. 깜짝 놀란 지연 부부가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는데 포졸이 급히 들어와 고했다. 옥에서 아이 소리가 납니다. 지연이 전지도지하여 옥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아들이 해룡 앞에 앉아 놀고 있는 것이었다. 지연은 아이를 안아들며 포졸에게 명했다. 이놈은 유물이다. 당장 목을 쳐라! 명령을 받은 포졸들이 해룡을 끌어내려 했지만 해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이까지 자지러지게 울며 기절해버리니 이번에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날 밤 이후 아이는 해룡에게 가자고 지연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다. 아무리 달래도 옥으로 가자고 보채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데려가면 아이는 곧 울음을 그치고 해룡의 품에 안겨 놀았다. 아이는 매일 해룡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지연은 결국 해룡을 풀어주어 아이와 놀게 했다. 해룡은 그날부터 관가의 별채에 살게 되었고 관가 사람들은 그에게 옷과 음식을 극진히 공개했다. 한편으로는 살인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다. 관가에서 해룡을 풀어주고 다시 범인을 찾고 있으며 해룡은 오히려 지연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가 변 씨의 귀에도 들어왔다. 소룡도 겁이 났다. 변 씨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소룡과 의논한 뒤 관가에 있는 해룡을 불러 말했다. 외숙이 병들어 목숨이 위태롭다는구나. 내 소룡이와 급히 다녀올 테니 집을 좀 받아오.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자던 해룡은 이상한 기척에 깨어 밖으로 나가보았다.
놀랍게도 자신의 방만 빼고 집이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난데없는 바람 때문에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해룡은 눈물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는 걸까? 내가 무얼 잘못했을까? 해룡은 벽에 글을 쓴 후 장삼의 무덤을 찾아가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 그러고는 금방울과 함께 남쪽을 향해 무작정 길을 떠났다. 며칠 후 집에 돌아온 변씨는 해룡의 방만 멀쩡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벽에는 글이 씌어 있었는데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난리통에 친 부모를 잃고 이 집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자 몸을 돌보지 않고 일했으며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곳에가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동생은 나를 미워해 집에 불을 놓았군요. 난 다행히 면허했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별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그때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변씨는 혹시 남이 할까 두려워 글을 지우는 데만 급급할 뿐 뉘우치는 기색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한편 해룡은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가다가 길이 막히면 금방울이 이끌어주어 길을 찾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도 금방울이 굴러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되었다. 그렇게 몇 개의 고개를 넘고 내를 건너 절벽 사이로 푸른 잔디며 바위들이 펼쳐져 있는 곳에 이르렀다. 바위에 앉아 지친 다리를 쉬고 있는데 문득 벼락 같은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해룡은 움찔 몸을 떨었다. 온몸이 금빛 털로 뒤덮인 집채만한 짐승이 해룡을 향해 입을 쩍 벌리고 있었던 것이다. 곧 달려들 태세라 해룡이 급히 몸을 피하는데 옆에 있던 금방울이 날쌔게 날아올라 짐승을 향해 돌진했다. 그 순간 쿵소리와 함께 거대한 짐승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이번에도 금방울이 해낸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일렀다. 꼼짝 않던 짐승은 곧 몸을 흔들며 일어서더니 머리가 9개 달린 요괴로 변하는 것이었다. 금방울은 또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몸을 날려 요괴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금방울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요괴가 달려드는 금방울을 꿀꺽 삼켜버린 것이었다. 요괴는 금방울을 삼킨 뒤 사라졌다. 이걸 어쩌나, 금방울이 요괴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네. 해룡은 놀랍고 두려워 어쩔 줄을 몰랐다. 당황하는 해룡의 머리 위에서 문득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금방울을 구하지 않고 무얼 하느냐? 어서 금방울을 구하라! 해룡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금방울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젠 내가 금방울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빈손이고 몸에는 존철 하나 없는데 요괴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니다. 어떻게든 금방울을 구해야 해. 해룡은 두리번거리며 요괴를 찾았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요괴의 흔적을 쫓아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산속을 얼마나 헤맸을까. 금색 글자가 새겨진 푸른 돌이 눈에 띄는데 남천산 복례동이라 씌어 있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물소리도 시원한 폭포와 구름 같은 돌다리가 나왔다. 돌다리를 건너가니 궁궐같이 크고 아름다운 귀하집 한 채가 보였다. 분명 요괴가 사는 집 같았다. 해룡은 귀하집 가까이 다가가 집안의 동정을 살폈다. 그때 어여쁘기가 선녀 같은 여러 명의 처녀가 집안에서 나와서 해룡은 풀숲에 급히 몸을 숨겼다. 처녀들은 제잘거리며 시냇가로 가더니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대왕이 오늘 대체 무슨 일이지? 나갔다 오더니 배를 움켜쥐고 피를 토하더니 기절하지 않겠어? 그런 요괴도 병을 얻다니 별일이야. 여하튼 빨리 병이 나아야 우리도 고생을 덜 할 텐데 참으로 큰일이다. 처녀가 깊은 한숨으로 말을 마치자 또 다른 처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이곳을 벗어나 돌아갈 수 있을까?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 우리도 그렇지만 공주님은 또 얼마나 불쌍하신지. 요괴에게 잡혀와 꼼짝없이 갇혀서는. 해룡은 더 이상 풀숲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갑자기 해룡이 나타나자 처녀들은 화들짝 놀라며 달아나려 했다. 놀라지 마세요. 난 요괴를 없애려고 여기 왔습니다. 요괴가 있는 곳을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처녀들은 몹시 기뻐하며 요괴가 있는 곳으로 해룡을 이끌었다. 요괴는 귀하집 안에 여러 개의 문을 지나 들어가는 큰 방에 누워 있었는데 배를 움켜쥐고 버둥대는 모습은 흉측하기 그지없었고 앓는 소리 역시 소름이 끼쳤다. 해룡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자 요괴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보고 놀라 거대한 몸집을 황급히 일으켰다. 그러나 도로 방바닥에 엎어져서는 배를 움켜쥐고 온몸을 뒤틀다가 엄청나게 피를 토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때다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해룡에겐 무기가 없었다. 그때였다.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범상치 않아 보이는 칼 한 자루를 건네주었다. 해룡은 칼을 받아들고 내달아 요괴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요괴는 마지막으로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고 피를 토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해룡은 요괴의 가슴을 샅샅이 헤치며 금방울을 찾았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울이 굴러나왔다. 금방울아, 살아있었구나. 금방울도 반갑다는 듯 해룡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 향기를 내뿜었다. 해룡은 기뻐 눈물을 흘렸다. 해룡이 요괴를 처치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처녀들도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그러나 해룡은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도 혹시 처녀로 둔갑한 요괴가 아니냐? 처녀들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저희들이 요괴라뇨. 저희는 공주님과 함께 요괴에게 잡혀온 불쌍한 시녀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괴를 물리칠 훌륭한 칼을 갖다 준 여인은 금성공주라는 것이었다. 이제 공주님과 시녀들은 궁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공주님을 모시고 가고 싶으나 산세가 너무 험하여 다치실까 걱정되오니 제가 황제께 고해서 사람들을 보내겠습니다. 해룡은 금방울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났다. 어느 도시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기에 가까이 가보니 이런 내용의 방이 붙어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공주가 몹쓸 요괴에게 잡혀갔다. 만일 공주를 찾아오는 자가 있다면 큰 상금을 내리고 부마로 삼으리라. 해룡은 요괴가 죽고 공주님도 무사하단 소식을 전하기 위해 황제를 찾아갔다. 해룡은 곧 궁궐에 도착하여 황제 앞에 나아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요괴를 물리친 사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뢰자 황제는 몹시 기뻐하며 금방울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너야말로 하늘이 내리신 보배로구나. 공주와 시녀들을 구했으니 참으로 기특하다. 해룡을 도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요괴를 잡았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내 어찌 고맙지 않겠느냐. 해룡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간밤 꿈에 동해 용왕의 아들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큰일을 한다 했는데 바로 자네인 것 같구나. 당당한 용모만큼 용기가 대단해 그 흉악무도한 요괴를 물리쳤으니 참으로 가상하구나.
그때 금성공주와 시녀들이 궁궐로 돌아왔다. 임금은 외동딸의 건강한 모습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해룡을 돌아보며 황제가 말했다. 내 약속대로 그대를 부마로 삼겠노라. 공주와는 전생연분인 듯하니 싫다 말고 내 딸을 아내로 맞으라. 드디어 공주와 해룡의 혼례날이 되었다. 3,000명의 시녀가 공주를 보호하며 별궁으로 따라왔고 해룡은 그 만장을 갖춘 멋진 말을 타고 큰 길로 돌아왔다. 길가에서 혼례 행차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아름다운 한 쌍을 축복하였다. 임금은 큰 잔치를 열어 음식을 베풀었고 모두들 공주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그렇게 부마가 되어 임금을 섬기고 공주와도 즐거운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북쪽 오랑캐가 100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물밀듯이 쳐들어왔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임금님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해봐도 신통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때 해룡이 나서서 말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재주도 없으나 군사를 주시면 오랑캐를 쓸어버리고 성은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하옵니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전쟁터에 그대를 보내고 짐의 마음이 어찌 변하리요. 황후와 공주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국난을 당하고도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제게 군사를 주어 전쟁터로 보내주소서. 누군가는 나서서 오랑캐와 싸워야 했다. 결국 황제는 해룡의 청을 들어주었다. 해룡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황후와 공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쟁터로 떠났다. 해룡이 군사들을 이끌고 당당히 나아가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군사들이 치켜든 무수한 깃발과 창칼은 하늘을 뒤덮었고 벼락 같은 함성은 산천을 뒤흔들었다. 황금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채 맨 앞에서 말을 달리는 해룡은 누가 봐도 당당하고 늠름한 소년 대장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오랑캐의 100만 대군과 맞닥뜨렸을 때 적들은 어린 해룡을 보며 비웃기에 바빴다. 구척 장신의 허리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굵고 누런 머리카락이 수레바퀴 같은 검은 얼굴을 덮은 적장 호각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어린애가 겁도 없이 전쟁터에 나왔구나. 어쩌자고 칼 아래 놀란 귀신이 되려 하느냐. 해룡이 크게 노해 좌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가 나를 위해 저 오랑캐를 잡아 바치겠느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수 양춘이 나서며 칼을 뽑아들었다. 양춘은 춤추듯 칼을 휘두르며 호각에게 달려가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다. 둘 다 만만치 않은 상대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던지 호각은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기 시작했다. 양춘은 기세도 등등하게 쫓아가며 외쳤다. 적은 도망치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그 순간 등을 보이며 달아나던 호각이 몸을 휙 돌리더니 양춘을 향해 활을 쏘았다. 거짓으로 달아나는 채였던 것이다. 화살은 왼쪽 어깨를 정확히 맞췄고 양춘은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이를 본 장만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양춘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화가 난 장만은 말을 돌려 달려드는 호각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패하고 말았다. 더 이상의 전투는 힘들다는 생각에 해룡은 징을 쳐 군사를 거두고 일단 후퇴했다. 승부가 나지 않는 참으로 격렬한 전투였다. 한편 적진에서는 호각이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 소년 대장을 어리다고 업신여겼지만 보통이 아닌 것 같다.
힘보다는 꾀를 써서 그놈을 잡아야겠다. 그날 밤이었다. 해룡은 홀로 적진으로 달려와 호각에게 싸움을 걸었다. 호각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 좋다. 한번 겨뤄보자. 오늘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릎을 꿇리겠다. 그러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둘의 실력은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고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또한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결코 물러설 듯하지 않던 호각이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저것이 함정이겠지만 내가 두려워할 것 같으냐? 해룡은 말을 달려 호각을 쫓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호각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언덕 사이에는 허수아비들이 무수히 서 있는 것이다. 해룡은 수상쩍어 말을 돌리려고 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포성이 들리더니 곧이어 언덕 사이에서 불길이 일어났다. 하늘에 맞닿을 듯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다. 해룡은 그 많은 허수아비들 속에 화약이 숨겨져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뜨거운 기운에 말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불길이 미만하였다. 어디로든 나아갈 길이 없었다. 해룡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했다. 오랑캐라고 우습게 여겨 이곳까지 왔다가 죽게 되었구나. 이 수모를 어찌할까. 임금님과 백성들 얼굴은 또 어떻게 보나. 해룡은 칼을 빼들었다. 그것으로 자신의 심장을 찔러 자결할 생각이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룡은 제 가슴을 향해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때였다. 주위가 금빛으로 환해지더니 뜨거운 불길을 헤치며 어디선가 금방울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찬바람이 불어왔고 해룡을 둘러싸고 있던 불길도 다른 곳으로 비켜갔다. 해룡은 반가움을 이기지 못해 금방울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금방울아, 이번에도 너로구나. 내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네 은혜에 비하면 대사는 가볍고 바다는 얕구나.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겠니? 해룡의 얼굴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해졌다. 불길이 쓰러지고 길이 열리자 해룡은 금방울을 안고 본진으로 돌아갔다. 사라졌던 해룡이 돌아오자 군사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다. 대장이 밝은 얼굴로 나타나자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모두들 다음 날의 전투에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었다. 이윽고 해룡이 입을 열었다. 호각은 오늘 밤 우리 진영을 칠 게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도 꾀를 써서 적들을 물리쳐야 한다. 해룡은 부하들과 계략을 짠 후 조용히 진영으로 옮겼다. 한편 호각은 자신의 본진으로 돌아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해룡이 아무리 재주가 좋다 해도 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할 게야. 지금쯤 불에 타 재가 되었을 테지. 대장이 죽었으니 적들의 사기가 말이 아닐 것이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오늘 밤 적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가자. 밤이 더욱 깊어지자 호각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해룡의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그런데 사람은 그림자 하나 없고 빈터만 황량했다. 속았다. 한 발 늦었구나. 호각은 뒤늦게 깨닫고 군사를 돌리려 했다. 이때였다. 한 발의 포성이 터지더니 장수 하나가 길을 막아섰다. 장수는 칼을 빼어들며 소리쳤다. 적장 호각은 나를 아느냐? 깜짝 놀란 중에 언뜻 보니 해룡이었다. 호각이 미처 손을 놀릴 새도 없이 해룡의 칼이 허공을 그었다. 호각이 말 아래로 떨어지자
대장을 따르던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다. 드높은 함성과 함께 해룡의 군사들이 적들을 쫓아갔다. 그날 밤 오랑캐의 본진은 쑥대밭이 되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해룡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군사들을 치하하고 공이 큰 병사에게는 상도 내렸다.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어서 전하고자 황제께 편지도 썼다. 해룡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던 임금은 전령이 가져온 편지를 뜯어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이 어린 대장이 이토록 크게 이겼으니 실로 천하의 명장이로다. 저만치 말을 타고 오는 해룡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 신하들을 돌아보며 웃음 가득한 얼굴로 임금이 말했다. 해룡은 이 나라의 보배요. 이토록 귀한 보배를 곁에 두었으니 짐은 참 행복한 사람이요. 이윽고 일행은 궁궐에 이르렀다. 해룡은 우선 임금 앞에 나아가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고 집에 가서는 황후와 공주에게 인사를 드렸다. 황후는 해룡의 손을 잡고 기뻐하다가 문득 낯빛을 흐렸다. 간밤에 금방울이 이것을 두고 사라져버렸다. 해룡은 금방울이 사라졌단 소식에 깜짝 놀라면서 황후가 건네주는 족자를 받아들었다. 황급히 족자를 펴니 거기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어린 아이 하나가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그림. 어떤 사내가 그 아이를 업고 가는 그림이었다. 해룡은 족자에 담긴 그림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달았다. 해룡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이후 해룡은 생각날 때마다 족자를 펴보며 슬픔에 잠기곤 했다. 이젠 기억도 가물가물한 친부모 생각이 간절했던 것이다. 한편 사라진 금방울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금령이 모습을 감춘 날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슬퍼하며 금령을 기다리던 막씨와 장원 부부는 어느 날 밤 호련히 나타난 금령을 보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반가움을 이기지 못한 막씨는 금령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장원 부부 역시 금령을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반가워했다. 그날 밤이었다. 금령을 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밤이 깊어 잠이 든 막씨의 꿈에 신선이 나타나 말했다. 그대는 이제 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장원의 아내도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역시 신선이 나타나 말했다. 잃어버린 아들 해룡이 이곳을 지나게 될 테니 그때를 놓치지 말거라. 막씨는 어느 날 또 꿈을 꾸었는데 금령의 앞에 신선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고는 금령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러자 금령이 반으로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용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신선이 또 말했다. 우리가 16년 전에 준 보물을 이제 도로 가져가야겠다. 용녀는 16년 전 받았던 보물들을 신선에게 주었다. 신선은 부채와 비단 등 보물을 소매에 넣고는 하늘로 올라가 곧 눈앞에서 사라졌다. 막씨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런데 무심코 방안을 보니 금령은 보이지 않고 낯선 처녀가 앉아 있었다. 막씨는 깜짝 놀라면서도 처녀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16년 전 꿈에서 본 바로 그 선녀였다. 아름다운 자태며 단순 호치, 애교스러운 몸짓을 보고 막씨는 눈앞이 황홀해졌다. 내 딸 금령아. 막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금령이 사람이 되었단 소식을 전하자 장원 부부도 하늘께 감사하며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그 해에는 시절이 흉흉해 온 나라에 도적이 들끓었다.
도적들은 백성의 재물과 목숨을 빼앗고 벌건 대낮에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았다. 황제가 이 같은 사정을 듣고 걱정하자 해룡이 나서서 아뢰었다. 제가 비록 나이 어리고 재주도 없으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임금은 기뻐하며 해룡을 격려해 주었다. 그 길로 해룡은 궁궐을 나섰다. 해룡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창고를 열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줬고 도적들은 잡아다 타일러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백성들은 이런 해룡에게 기꺼이 순종했다. 어느덧 민심은 진정되어 갔다. 보는 이가 없어도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자기 것이 아니면 줍지 않았으며 밤에도 문을 걸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룡은 우연히 장삼의 무덤 앞에 지나가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옛날 일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해룡은 무덤 앞에 제문을 지어바치고 제사를 지내며 그리운 장삼을 추억했다. 그리고 소룡과 변씨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소룡은 사람을 해친 사실이 드러나 옥에 갇혀 있었고 변씨는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구걸로 살고 있다 했다. 해룡은 마음이 아팠다. 비록 불을 놓아 자신을 죽이려 했으나 한때 가족이었던 두 사람이었다. 소룡을 잘 보살펴달라던 장삼의 유언도 떠올랐다. 해룡은 소룡과 변씨를 찾아오겠다. 이윽고 두 모자가 관가로 불려왔다. 변씨가 당상을 올려다보니 놀랍게도 해룡이 앉아 있었다. 이제는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된 해룡. 소룡과 변씨는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해룡은 지난날의 나쁜 기억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말로 소룡과 변씨를 위로하고 큰돈을 주어 편안히 살도록 했다. 두 모자는 감격해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해룡은 오히려 고마워했다. 13년간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정 미안하다면 제가 드린 돈으로 이 마을에 집을 짓고 살면서 매년 한 번씩 저를 찾아와 소식이나 전해주세요. 해룡이 다시 길을 떠날 때 소룡과 변씨는 멀리까지 나와 배웅을 해주었다. 어느 날 해룡은 작은 마을을 지나다가 그 마을 지연인 장원이란 사람과 친해져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다가 해룡이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크게 꾸짖는 것이었다. 비록 어려서 부모를 잃었다 하나 자식된 도리로 어찌 부모를 찾지 않는 것인가. 부모가 바로 곁에 있거늘. 내가 다 부끄럽구나. 노인을 붙잡고 부모가 계신 곳을 알려달라고 하는 순간 해룡은 잠에서 깨었다. 꿈이 하도 이상해 해룡은 다시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을 서성이고 있자니 지연의 방에도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게 보였다. 해룡은 지연의 방 밖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아직 안 주무십니까? 지연이 방문을 열었다. 그때 문틈으로 벽에 걸린 족자 하나가 보였다. 그런데 그 족자에는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밖으로 나오는 지연에게 해룡이 물었다. 그런데 저 족자는 어디서 났습니까? 지연이 슬픈 듯 대답했다. 늦게야 자식 하나를 낳았는데 오래전에 그만 잃고 말았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그동안 애만 태우고 있었다오.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신통한 금방울이 저 족자를 건네주더군요. 해룡은 눈물이 났다. 이분이 바로 아버지란 생각이 들자 손끝이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있던 족자를 꺼내 지연 앞에 내보였다. 지연은 깜짝 놀랐다.
두 족자의 그림은 판에 박은 듯 똑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족자를 갖고 있던 것만으로 자기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장원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 족자는 어디서 났습니까? 해룡은 금방울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금방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요괴를 잡아 부마가 된 일이며 오랑캐를 무찌른 이야기, 금방울이 족자를 두고 사라진 이야기까지 자세히 사연을 들려주었다. 장원은 목이 메었다. 내가 금방울에게 금령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금령이는 사람이 되었다오. 아주 어여쁜 처녀가 되었지요. 아, 그래요? 보고 싶습니다. 이제 서로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이미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장원은 떨리는 음성으로 천천히 말했다. 내 아들은 등에 붉은 점 7개가 있습니다만. 저도 붉은 점 7개가 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보여줄 수 있겠소. 해룡이 옷을 걷어올리고 등에 난 점을 보여주었다. 장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해룡도 목 놓아 울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울음소리에 잠을 깬 장원의 아내도 달려나와 사정을 깨닫고는 통곡을 했다. 이윽고 울음을 그친 해룡이 부모 앞에 꿇어앉았다. 소자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죄는 씻을 길이 없으나 하늘이 도우셔서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장원 부부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며 모든 게 금령의 덕이라고도 했다. 해룡도 금령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혼이 난 몸이기 때문에 처녀를 만나려면 공주의 허락이 있어야 할 것 같았다. 해룡은 궁궐로 편지를 써보냈다. 편지를 읽은 공주는 기뻐하며 답장을 썼다. 금령은 하늘이 내리신 보물입니다. 금령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을 수 있었고 꿈에도 그리던 부모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는다면 사람이 아니지요. 전 당신이 금령을 2번째 아내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제와 황후도 공주와 같은 생각이었다. 며칠 후 임금은 신하들을 보내 해룡과 금령, 막씨와 장원 부부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임금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 해룡 일행을 맞았고 함께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해룡과 금령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다. 해룡은 두 아내에게서 모두 3 아들과 2 딸을 얻어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장원도 장원의 아내도 막씨도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다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해룡과 금령의 얼굴에도 어느덧 주름이 지고 머리는 눈처럼 희어졌다. 여느 날처럼 평화로운 한때였다. 공주와 금령, 해룡이 한가로이 뜰을 거닐고 있는데 문득 하늘에서 오색구름이 내려왔다. 찬란한 오색구름은 3 사람을 태우더니 눈 깜짝할 사이 하늘로 올라갔다. 한날 한시에 3 사람은 이승을 떠난 것이다. 자손들은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고 3 사람을 같은 묘에 묻었다. 금령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름은 길이길이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었다.